자, 이번 시간에는 인에 대한 섭취 기준을 보겠습니다. 순서는 다른 영양소와 마찬가지로 요약부터 해서 급원 식품까지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을 보시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약간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으면서 중요한 일을 하는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기질이다. 세포의 에너지 대사, 예를 들어서 ATP 할 때 그 P라든지 뭐 조효소 같은 거 할 적에 TPP 하면 거기에 있는 P라든지. 그래서 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체액의 산염기 균형 조절이라든지 세포막의 구성 성분, 이건 인지질을 얘기하는 거죠. 생체 신호 전달, 경조직을 구성할 적에는 칼슘과 결합해서 이렇게 인체에 보고된 인에 대한 생리적인 대사는 많고, 또 부족 증상이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그건 식욕 저하, 근무력증, 뼈에 통증이 오고 운동실조, 그다음에 뭐 골려나 뼈와 관련된 것들, 빈혈, 면역 약화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인에 대한 결핍보다는 인에 대한 과잉 섭취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속에 들어있는 첨가제의 인이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가공식품을 통해서 많이 섭취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걸 많이 먹게 되면 나타나는 고인산혈증 같은 경우는 급성으로 오심, 구토, 전해질의 불균형, 저칼슘 혈증 등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근육이 수축되는 강축증, 부정맥, 급성 신부정 이런 것들이 과잉 섭취에 의한 것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 거죠. 일단은 결핍에 대한 분석 틀을 보시면 식품으로 섭취한 것들이 이제 혈청인이라든지 또는 부갑상선 호르몬의 여부에 따라서 혈청 칼슘, 무기질 평형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런 노출 지표를 통해서는 골밀도라든지 혈압 또는 뭐 저칼슘 혈증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걸 통해서 골건강, 근무력증, 성장 부전, 연조직의 석회와 심혈관 혹은 신질환까지 인대사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보실게요. 이는 다양한 식품에 포함되어져 있어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웬만큼 식사로 부족하거나 결핍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식품 속에 이는 인산 단독으로 있기도 하지만 에스테르, 지방산과 결합된 채로 많이 이제 들어있다는 뜻이고, 인 섭취는 밥으로 먹는 것 말고도 식품 첨가물 속에,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한 보습제, 조직, 향상제, 냉동식품의 안정제, 산조절제, 품질 개량제, 이렇게 첨가물에 많이 들어있어서 들어있기도 하고 또 보충제로서도 섭취가 가능하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가공식품이 증가하면서 식품 섭취물 속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 속에 들어있는 인의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품으로 먹는 인보다 첨가물 속에 있는 인이 흡수율이 훨씬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도 먹는데 흡수율도 높으니까 과잉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인이 흡수되는 과정에서는 칼슘과 비타민 D의 영향을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혈청 내의 인과 칼슘의 농도는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칼슘의 농도가 높아지면 인의 농도가 좀 낮아질 수도 있는, 이 말은 반대가 더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영향을 가지고 있다. 또 그리고 인을 과잉 섭취했을 경우에는 칼슘 대사에 영향을 주어서 칼슘 배설이 많아지게 되고, 우리 몸에 저장되어져 있는 칼슘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또 혈압을 조절함에 있어서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혈중의 인 농도가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칼슘 섭취 수준이 부족했을 때 나오는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슘은 적정량이 있는데, 아니면 넉넉히 있는데도 인의 농도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부갑상선 호르몬에 의해서 칼슘의 용출이 많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골밀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인산과 칼슘은 또 서로 대사적으로 반대되는 역할도 하지만 둘이 화합물로서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해요. 그래서 칼슘 인산염과 같이 혈관처럼 유연한 그런 조직인데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칼슘 인산염이 돼서 혈관을 단단하게 만들죠. 그래서 흑혈을 유발하기도 하고, 심혈관계 질환이나 신장, 이렇게 부들부들한 기관 속에 가서 이제 단단하게 만들면서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정상적이지 못한 혈중의 인 농도는 ATP 합성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근골격계에서 영향을 주어서 근무력증, 힘을 쓸 수 없게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생애 주기별로 섭취 기준인데 이건 여전히 모유 속에 들어있는 양, 그러니까 모유 섭취량이 780이고 모유 속에 들어있는 인해 함량이 135다. 그래서 계산을 한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아 후기 같은 경우는 보충식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값을 다 더할 텐데, 먼저 계산할 것은 모유를 600ml 먹는 것 속에 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첫 번째 계산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인이 이유식을 통해서 먹는 양을 이제 실제적으로 조사한 값이 137에서 258이라고 이제 제시가 됐어요. 그것을 다 적용을 했더니 전기는 이렇게 모유 안에 있는 것들을 계산한 값이고, 영아 후기는 모유 속에 있는 것 더하기 이유식 속에 들어있는 절대치의 값, 제시된 것들을 더하니까 212에서 333. 그래서 이것을 300으로 잡아서 그 충분 섭취량을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장기 같은 경우는 유아나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 성장기에 있어서 인의 대사 회전율이 각 연령대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연령대마다 보유하고 있는 양도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성인의 경우에 가지고 있는 그 설정 방법에 대한 것들로 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그 성장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평형 실험을 한 자료도 너무 없다라는 걸로 인해서 이 아이들의 경우는 뭐 어른 것을 가져다 쓴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신체 성장에 따른 인해 필요량과 배설량을 이용해서 요인 가산법이라는 방법으로 섭취 기준을 설정했다 그래요. 인의 경우. 그래서 그 요인 가산법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할 때 요만큼 필요하고 뭐에 요게 필요하고 다른 거 할 때 요게 필요하고 또 어떨 땐 이만큼이 마이너스가 되네, 이런 걸 다 계산을 해보는 거죠.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것은 주로 평균 필요량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조직의 축적량과 배설량을 가지고 계산식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평균 필요량은 조직의 축적량의 배설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흡수율을 70%로 잡아서 만들어냈는데, 조직 축적량은 뭐냐? 제지방 연조직 내의 인 축적량에다가 뼈의 인 축적량. 그러니까 부드러운 조직에 아까 얘기했었던 뭐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심장 이런 것들 속에 있는 인의 축적량, 그러니까 뼈에 있는 축적량 같은 것들 계산했고, 배설량은 이런 수치에 의해서 인 평형이 유지되기 위한 가장 낮은 값을 기준으로 한 섭취량을 수식에 넣어서 값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평균 필요량이다. 그리고 평균 필요량에서 권장 섭취량으로 넘어갈 때는 0.2로 된 걸로 봐서는 변이계수가 10%로 되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흡수율 70%와 변이계수 10%가 적용이 되어서 평균 필요량과 권장이 설정되었다. 성장기의 경우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에 계산된 값이 쭉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것은 수식을 준 그 수식에다가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수치를 근원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흡수율 0.7% 정도, 그 다음에 변이계수 10% 적용했다라는 것 정도 아시면 돼요. 성인기 이후에는 이때는 이제 모든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직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성인의 경우 인의 평균 필요량의 설정 기준은 혈청에 있는 무기인산의 농도를 최소 한도로 유지시킬 수 있는 걸로 하자라고 이제 하였고, 이때 성인의 섭취 기준의 설정 근거로는 두 가지를 봤는데 혈청 속에 있는 무기인산의 농도와 인의 흡수율을 고려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성인의 경우 인의 흡수율은 기본적으로 급원식품이나 식사 속에 있는 그런 이제 칼슘의 함량, 단백질 함량 이런 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약 55에서 70%, 그래서 중간값인 62.5%로 산출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려되는 것이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로 인해서 무기인산 형태로 첨가되는 인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무기인산의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져 있는 화합물을 말하죠. 그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흡수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잉으로 먹는 것에 대한 위험률을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된 인의 양과 혈청 인산 농도와의 상관관계에 의하면 이건 뭐냐면, 먹고 흡수된 것이 우리 몸에 있는 혈중에 있는 인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이제 뭐 일일 약 580mg의
만큼 정도를 먹게 되면 하한치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그 기준치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변이계수 10% 적용을 했고 노인, 임신기, 수유기 모두 성인인과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라고 미리 이 정보를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혈청 속에 있는 무기인산의 농도의 최저치인 0.87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그리고 앞에서는 우리가 아이들 거, 성장기 아이들은 70%로 봤는데 성인기는 62.5%로 봤다는 거죠. 계산을 하니까 580이 나왔습니다. 580을 그렇게 평균 필요량으로 두고 그 다음에 10%의 변이 계수를 적용해서 권장 섭취량은 700mg으로 그 남자 여자 모든 성인기 임신 수유기 포함해서 동일하게 설정을 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이에요. 그래서 상한 섭취량 설정 근거는 혈청 속의 인의 농도로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농도가 정상 이상에서 올 수 있는 어떤 독성 종말점을 고인산 혈증으로 두고 그걸 가지고 상한 섭취량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아기 같은 경우에는 추정할 수가 없으므로 이때는 없습니다. 영아기에는 상한 섭취량이 없고요. 성장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아이들을 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성인과 동일한 상태의 최대 무해 용량을 가지고 오고, 또 아이들이 어릴수록 사구체 여과율,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게 먹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불확실 계수를 1.2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3,000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동기 같은 경우도 동일한 겁니다. 3,500을 최대 무해 용량으로 두고 불확실 계수를 1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값이 3,500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앞에는 1.2로 두었고 뒤에는 1.5. 그러니까 아동기가 전반기와 후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그냥 1.2로 두었고, 그 유아기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9에서 11세는 불확실 계수 1로 두어서 3,500을 했습니다. 청소년기는 그냥 그대로 또 1로 동일하게 했고, 성인 같은 경우는 지금 했던 것처럼 3,500을 최대 무독성량으로 하고 나서 불확실 계수 1로 했으니까 계산값이 그냥 3,500으로 나오겠죠. 노인의 경우도 성인과 동일하게 하였는데 75세 이상의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신장 기능이 조금 약화됐을 것을 고려하여 불확실 계수를 1.2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산값이 3,000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로 설명할 수가 있죠. 19세에서 65세 성인은 불확실 계수 1.0으로 해서 최저 무독성량인 3,500을 그대로 적용했고요. 75세는 그 신장 기능이 약화된 것을 고려해서 불확실 계수를 1.2로 했다라는 걸 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임신기에는 이 시기에는 인의 흡수율이 약 10% 증가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흡수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흡수율을 감안해서 성인의 섭취 상한치의 10%를 낮추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여성이 같은 나이대인데 임신을 하면 인을 더 잘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적게 먹어야 되니까 얼마만큼 적게 먹을 거냐. 상한치의 10% 정도 낮추자. 그래서 계산식에 보시면 3,500을 그대로 안 쓰고 10% 낮춘 3,150에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한치의 10%를 낮추었다라고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대로 쓰지 않고 이제 3,150을 내림을 해서 3,000으로 임신기의 설정 기준을 잡았고, 그다음에 수유기 같은 경우는 일반 성인과 같은 3,500으로 정했는데 이것은 이 시기에 굳이 수유기에는 흡수율이 증가한다는 자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3,500으로 잡았다. 그래서 임신기에서 그 기준치를 10% 낮췄다라는 것이 조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영아기의 충분 섭취량, 그리고 임신 수유부는 그 평균과 권장에 대한 것들의 추가량이 없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이 주로 들어가 있는 근원 식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미나 돼지고기를 통해서 이제 흡수를 많이 하고 있고 섭취를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들어있는 것은 여전히 이제 첨가제로 들어가는 팽창제, 뭐 베이킹 파우더 혹은 또 멸치 등 이런 이제 식품들에서도 인이 고함량 식품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에 대한 것을 마치고 이제 나트륨과 염소에 대한 것을 같이 연달아 보도록 할게요. 나트륨은 염소랑 같이, 왜냐하면 우리가 나트륨만 먹는 경우는 없어요. NaCl 소금의 형태로 먹기 때문에 염소랑 같이 연결해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약부터 해서 쭉 하는데 5번을 보시면요. 나트륨의 경우는 2020년 섭취 기준부터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는 것이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원 식품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트륨과 염소에 대한 대략적인 요약 내용을 보시면, 나트륨은 체내 항상성 및 생리 기능의 필수 요소이다. 그리고 이 나트륨은 이제 영양학의 기초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소장에서 흡수가 될 때, 나트륨과 공동 수송이 돼요. 그래서 나트륨은 포도당 흡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도와주는 영양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포의 내부와 외부의 삼투압 조절, 그다음에 그래서 체액량의 조절과 수분 균형을 할 때 나트륨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신경과 근육 조직에서 활동 전위를 일으켜서 이제 신경이 전달된다거나 근육을 움직이게 한다거나 그런데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완충제라고 하는 버퍼라고 하죠. 버퍼의 역할을 하면서 나트륨과 칼륨, 그다음에 수소 이온을 통해서 산염기의 균형을 이루는데도 나트륨이 필요하다. 신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문제는 나트륨이 매우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나트륨과 우리가 항상 같이 섭취하게 되는 염소라고 하는 이 성분은 나트륨과 함께 수분 전해질을 균형을 잡는데 같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염소가 어떤 이유에서 부족해지게 되면은 식욕 저하, 무기력증 또는 알칼리 혈증, 고나트륨 혈증, 고칼륨 혈증, 염소가 많이 없어지는 경우는 염소를 내가 적게 먹는 경우보다는 굉장히 오랫동안 구토를 한다거나, 그래서 위산이 바깥으로 많이 배출이 돼버리게 되면 우리 몸속에 염산은 HCl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CL이 HCl의 형태로 바깥으로 자꾸 배출이 되면 체내 부족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 분석 틀을 보면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 또 혈중의 나트륨의 농도 또는 나트륨의 평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련된 건강 판정 지표는 혈압이라든지 RAAS라고 하는 것은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라고 해서 혈압과 관련된 시스템인데, 이제 여기 또 나트륨이 관여하고요. 골밀도, 골질량, BMI, 체지방, 혈당 관리도 이제 나트륨이 중요합니다. 사구체 손상과 같은 부분.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암, 골다공증, 비만, 당뇨, 또는 심부전, 단백뇨와 같은 신장 질환까지 같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 나트륨의 지표를 정할까라는 걸 봤을 때는 필요량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제 우리가 얘기한 요인 가산법 같은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 섭취량을 통해서 정했다. 어떻게 정할 거냐라고 했을 적에는 지속적으로 식이 나트륨을 적게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NA를 얼마나 먹어야 되지를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많이 없이 NA를 많이 안 먹은 상태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본 거죠. 그렇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섭취 부족에 대한 독성 또는 그것으로 연결된 다른 질환의 발생 같은 것들을 고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에 있는 이런 근거를 통해서 건강한 사람에 대한 평형 연구 또는 다른 영양소 섭취의 필요량에 대해서 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최저량,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어요. 섭취량, 또 여러 가지 생리적인 문제들, 또 다른 영양소 간의 관계, 이런 걸 해서 충분 섭취량을 설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에 의하면 혈압 강화 효과를 보고한 최소한의 나트륨의 농도가 하루에 1,500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500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충분 섭취량을 성인기에 이제 설정을 한 거예요. 설정을 했고, 성인기를 제외한 나머지 군들의 다른 생애 주기에 해당하는 연령대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거죠. 연구 결과가 너무 부족하니까 에너지 섭취량을 이용해서 성인의 충분 섭취량으로 외삽하였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이제 순서대로 봐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성인기만 있고 다른 연령대가 없으면 성인기에 설정되어져 있는 섭취 기준을 가져다가 해당하는 그 연령대의 표준 체중과 성인기의 표준 체중의 비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체중하고 하지 않고 에너지, 칼로리를 먹었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뒤에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건데, 이제 먼저
영아 같은 경우는 나트륨의 충분 섭취량은 모유 속에 들어있는 걸로 계산을 해봤더니 110 정도 나왔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염소는 이제 NA하고 NA만 먹는 게 아니라 NaCl의 형태니까 NaCl이 결합할 때는 몰 대 몰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트륨의 그 몰 당량과 동일한 염소의 몰 당량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에 170 정도 먹으면 되겠구나라는 계산이 나왔던 거고, 영아 후기에는 동일하게 나트륨의 충분 섭취량 같은 경우는 모유 속에 있는 거를 섭취량을 780에서 600으로만 바꿔서 계산을 하면 되죠. 거기에다가 뭐 이유 보충식으로 먹게 되는 것들을 이제 300으로 측정을 하였어요. 그래서 둘을 더했을 때 370으로 잡았다.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몰 대 몰로 결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트륨의 370에 해당하는 몰만큼 염소의 양을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해서 560으로 제공을 하기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몰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는 전기 같은 경우에 나트륨과 동일 몰량이라고 했는데 이제 나트륨의 110이 4.8mm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의 4.8mm몰을 계산을 해서 170을 준 거고, 영아 후기도 나트륨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쭉 계산을 하고, 또 이유 보충식에다가 70인 모유 속에 있는 것을 더했는 값이 370인데, 이 370이 나트륨으로 계산을 했을 때 화학적으로 16mm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해당하는 염소의 16mm몰은 560이더라. 그래서 이제 섭취 기준의 염소에 대한 것을 56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그 염소가 필요한 양을 구한 게 아니라 나트륨의 필요량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가면서 계산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성장기는 여전히 이것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기의 충분 섭취량은 또 여기 나왔어요. 에너지 섭취량을 고려해야 했다. 그래서 성인께 정해지면 거기에서 에너지 섭취량 B로 계산을 할 겁니다. 나트륨과 염소의 경우는 신체 활동량이 많은 것은 땀으로 인한 전해질 손실과 관련이 되므로, 그러니까 나트륨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 이유는 소변이나 대변이 아니고 땀으로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에 해당하는 것은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다른 영양소와는 달리 체중이 아닌 에너지 섭취량의 외삽 계산법으로 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돼서 쭉 정리한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B로 했던 것이 보면 1961.6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제 표준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에요. 그리고 1에서 2세 아이들이 1052.9만큼이 이제 필요 추정량이니까 요것에 대한 B로 계산을 했다. 다른 연령대도 다 마찬가지죠. 2300은 우리가 아까 계산했 1500으로 우리가 두었던 것을 몰 당량으로 바꾸면 염소가 2300이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성인기 같은 경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트륨과 염소가 각각 1500과 2300이 되었다라는 것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 1500은 우리가 연구 결과가 나왔었어요. 1500은. 나트륨은 하루에 65mm몰에 해당하는 1500mg을 먹었을 때 혈압 관리에서 안정을 취하더라라는 값을 가지고 왔고, 이 나트륨의 1500mg을 몰로 환산을 하니까 65mm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염소도 65mm몰이 얼마일까 계산을 했더니 23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1대1로 비교가 된다. 그래서 1500일 때 1500이 아닌 겁니다. 몰 단위로 하면. 왜냐하면 분자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인에서 설정이 됐고, 노인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에너지 섭취량을 고려해서, 이건 성인의 에너지 섭취량, 이건 노인기의 에너지 섭취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 정리를 했다.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섭취량이 감소하니까 계산을 해 넣었더니 수치가 조금씩 줄어들더라 라는 거. 임신기 같은 경우는 나트륨과 염소의 필요량이 임신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없어서 성인의 것을 그냥 가지고 와서 충분 섭취량으로 했고요. 수유기도 마찬가지로 수유기에 더 많은 NA와 CL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영양소로 얘기를 하자면 상한 섭취량에 해당하는 칸에 들어있는데 이름이 명백히 다르고 의미도 완전히 다른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설정된 것은 NA 나트륨인데
나트륨에 접근하기 전에 이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섭취 기준이 생기게 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보려고 해요.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이것은 일단 그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 등 만성 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섭취 기준이 이때 새로 만들어졌다. NA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NA가 목표 섭취량이라는 이름으로 상한 섭취량 칸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쓰지 않고 목표 섭취량과 유사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똑같진 않아요. 근데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목표 섭취량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그냥 나트륨의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2300mg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생애 주기별로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충분 섭취량과 동일한 방식으로 에너지 섭취량을 이용해서 한다. 마찬가지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도 생애 주기별로 할 때는 그 연령대의 칼로리 비로 이제 외삽해서 계산을 할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섭취 기준은 요거는 자료에는 없지만 이 2300에 대한 걸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2300이 나오게 된 근거는 뭐냐면 어떤 연구에서 2300에서 어떤 구간, 그 이상 구간, 여러 구간, 그리고 그보다 더 못한 구간, 5개 정도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는데 각 구간별로 현재 먹고 있는 양보다 조금씩 줄여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 혈압과 관련된 심혈관계와 고혈압에 관련된 위험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먹으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00을 먹고 있는 사람이 4,000으로 줄였더니 위험도가 떨어졌고 3,000 맞고 먹고 있던 사람들이 2,000으로 떨어뜨렸더니 또 줄은 거예요. 근데 2,300보다 적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0 먹는 사람 혹은 뭐 1,800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고 있는 것보다 양을 줄여도 저런 위험도가 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충분히 지금 먹고 있는 양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2,300은 그보다 많이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있는 양보다 조금 줄이면 위험도가 줄어드는 그 최저치가 2,30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제 나올 텐데 이 수치를 보고 우리가 2,300까지 보다 적게 먹어야 돼요가 아니에요. 이 수치는 지금 현재 얼마만큼 먹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2,300보다 많이 먹고 있어요. 적게 먹고 있어요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많이 먹고 있다면 지금 당신이 2,300보다 더 많이 먹고 있는 그 양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줄여서 먹으세요. 그러면 저런 위험이 떨어질 겁니다. 라고 권고할 수 있는 수치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별종의 섭취 기준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봅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내용은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 만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최저 수준의 섭취량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2,300부터 그 위에 먹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것보다 좀 줄여 먹으니까 위험도가 줄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치 이하를 목표로 해서 섭취하세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2,300보다 많이 먹고 있다면 전반적으로 먹고 있는 양의 감소를 했을 경우 만성 질환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전혀 다른 기준치와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또 과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충분한 경우에만 설정이 가능해요. 저런 수치가 딱 나와야 돼. 2,300이라든지 또 어떤 다른 영양소도 이걸 하고 싶으면 그런 수치가 나와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율을 설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영양소 섭취, 그 영양소와 어떤 질환과 반드시 무슨 연관이 있다라는 명백한 자료들이 있어야 돼요. 연관성이 확인돼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관계성이 어느 정도 먹었을 때 문제가 되고 어느 정도 줄였을 때 괜찮다라고 하는 그 수치적인 근거 자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만성질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섭취 구간, 범위가 나와 있어야만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섭취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의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나트륨과 중강도 이상의, 그러니까 나트륨을 많이 먹었을 적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 적게 먹었을 적에 좋다라고 하는 근거를 보이는 질환을 찾아보니 심혈관계 질환과 고혈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혈압이 어떻다, 심혈관계 질환이 좋다 안 좋다를 알기 위한 표지자는 알다시피
혈압이죠, 혈압.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체크할 거다. 그래서 중강도 이상의 근거를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만족했기 때문에 만성질환에 대해서 나트륨은 그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섭취 기준에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설정이 됐고, 또 그것에 대한 근거인데 앞에서 제가 말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나트륨 섭취량을 감소했을 때 이러한 질환의 위험이 감소되고 또는 혈압 감소에 대해서 중강도, 정확도를 얘기하는 거죠. 중강도 이상의 근거가 분명한 섭취 구간을 봤더니 2300에서 5000 사이에 있는 사람은 줄여 섭취했을 경우에 위험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가장 낮은 값이 2300이었던 거예요. 이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가진 섭취량의 최저 수준인 2300mg/day를 나트륨의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 나트륨 섭취량을 하루에 2300 이하로 감소시키라는 의미가 아님을 명확하게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 다시 말해 현재 섭취하고 있는 나트륨의 섭취량이 하루에 2300보다 높을 경우 지금보다 줄여 섭취하면 만성질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근거를 가지고 도출된 지표이다. 섭취 기준이다라는 거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에 대한 부분들은 영아기 경우에 혈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일단은 에너지 값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트륨에 대해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율을 할 때 앞에서 얘기했듯이 2300을 정해놓고 다른 연령대는 칼로리 대비로 한다는 뜻이에요. 에너지 섭취량을 고려하여서 성인의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섭취 기준으로부터 외사합하여 산출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계속 에너지 섭취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별에 관계없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성장기에도 남녀 구분하지 않고 같은 수치로 주겠다라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트륨 2300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에너지 섭취 중위값을 통해서 비율을 그러니까 칼로리 비례로 해서 계산한 값들이 쭉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 나트륨만 이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죠?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섭취 기준이 쭉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2300이 고정되어져 있는 거죠.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연령대에 적용을 했으니까 2300이다. 그리고 노인기의 경우도 에너지 섭취량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어요. 이 이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섭취량이 감소하므로 체중 대신에 에너지 섭취량을 넣어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하므로 노년기에도 같이 계산해서 남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임신기와 수유기도 달리해야 될 근거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성인기를 가지고 와서 2300. 여기 보시면 이제 노인기 이후에 성인기부터 시작해서 2300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건 염소고 만성질환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여기도 다 2300으로 고정이 되어져 있죠. 여기가 낮아진 이 부분은 에너지 비로 계산을 해서 나온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트륨의 주요 급원, 우리나라는 이제 소금, 간장, 배추, 김치, 라면, 된장, 고추장, 잘 아는 바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트륨을 공급받고 있고, 일반적으로도 보면은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소금은 단연코 1등이고요. 또 라면 스프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 중에 많이 속해 있고, 조미료 등 그렇게 이제 나트륨의 고함량 식품도 여기에 제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